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전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30대, 40대 지지율 하락이 두드러진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조국 전 장관 사면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하락했습니다. 조금 전 나온 리얼미터 결과를 보면 더 떨어졌습니다. 취임 이후 최저치, 역시나 여론조사 기관들은 조 전 장관 사면 등을 이유로 꼽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억지. 경향신문이 오늘 일면에 썼는데 어떤 내용일지 함께 보시죠. 푸틴 억지에 맞장구 친 트럼프, 노딜된 미러 정상회담, 푸틴 돈바스 넘기면 전선 동결하겠다, 점령하지 못한 지역까지 우크라이나의 영토 포기를 요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 호응하며 유럽에 전달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젤렌스키를 만나서 압박할 전망이라고 하는데 대러 제재는 언급도 안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도대체 미국 대통령이 누구 편이냐? 라는 논란이 거센 겁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강행. 조선일보 일면 기사 함께 보시죠. 정청래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이 이번 주에 반기업법, 소위 반기업법을 강행하겠다라는 보도입니다. 노란봉투법으로 대표되는 여러 가지 법안들이 반기업적이다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이 21일 열리는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등을 강행 처리할 방침이라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대질, 동아일보 8면 기사입니다. 특검, 김여사, 김혜성, 건진, 오늘 동시 소환, 대질 조사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샤넬팩, 그라프 목걸이의 행방을 추적 중이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을 대질 조사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김혜성 씨는 김 여사의 집사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새벽, 한겨레 신문 일면 기사입니다. 산재 부르는 야간 근로 규제 강화, 최장 노동 시간 제한 등 추진한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쿠팡과 마켓컬리의 새벽 배송이 포함돼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건 좋지만 새벽 배송을 규제하면 많은 맞벌이 엄마들이, 주부들이 굉장히 반발할 것 같습니다. 배달의 민족, 우리나라에서 새벽 배송이 없어지다니요. 저희 집도 오늘 출근하다 보니 쌀이 새벽 배송 와 있던데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준 남자였습니다. 월요일 아침입니다. 월요병을 말끔하게 날려줄 저희 돌직구쇼에 오늘 출연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법전 들고 나온 정법전 정혁진 변호사님, 그리고 검사 출신의 곽규택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의 법률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기현 변호사님, 그리고 민주당의 최고위원 출신의 박성민 전 최고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돌직구쇼가 선정한 월요일 아침에 핵심 이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한창인데 전한길 씨의 거취도 최근에 논란이 됐고 당대표 주자들에 따라서 전한길 씨에 대한 입장도 달라서 향후 국민의힘이 어떻게 나아갈지의 방향이 이 전당대회로 결정될 것 같은데 당심과 민심이 괴리돼 있다는 지적도 있고요. 잠잠했던 한동훈 전 대표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막판 전당대회 변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핵심 이슈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민심을 못 잇고 있다라는 지적이 언론에 많습니다. 남은 건 찬탄 단일화 여부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자, 토론의 내용 일단 함께 보시죠.
땡땡땡을 버려야 국민의힘이 산다. 2차 방송 토론회 질문이었는데 김문수 후보는 분열, 조경태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 안철수 후보는 계엄 옹호, 장동혁 후보는 내부 분열. 역시나 이 안철수, 조경태, 김문수, 장동혁 이렇게 당대표 후보들의 결이 입장이 갈리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볼까요? 민심과 당심이 갈라졌어요. 자, 전체 왼쪽이 이제 전체 여론조사인데 안철수 18, 김문수 21, 장동혁 9, 조경태 22.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층 당심을 보면 김문수 후보가 46, 안철수 후보가 9, 장동혁 후보가 21, 조경태 후보가 9. 흥미로운 건 전체 여론조사에서 두각을 보이는 안철수, 조경태는 반토막 내지 뭐 한 반토막보다 더 당심에서 적은 지지를 받고 있는가 하면 일반 여론조사에서 별 지지를 못 받는 장동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당원대사에서 21, 그리고 전체 여론조사에서 21% 정도 응답이 나오는 김문수 후보는 국민의힘 당원 지지층에서는 46의 지지를 받고 있어서 민심과 당심이 동떨어져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정혁진 변호사님, 지금 어떻게 봅니까? 일반 여론조사와 이 국민의힘 지지층 사이에 응답이 좀 달라요? 글쎄요, 뭐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국민의힘은 아직까지도 그 국민의힘이 스스로가 여당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당이라고 하면 권력이 있으니까 그 내부에서 그 당권을 잡으면 그게 곧장 권력으로 연결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요, 여당이 아니고 야당인데 그것도 아주 소수 야당이에요. 제1야당이라고는 하지만 100석 조금 넘는 야당이 무슨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야당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여당과 정부를 견제해 주는 게 그게 야당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정부 여당은요, 어마어마하게 폭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존재감이 없어요. 그 우리 국민들은, 일반 서민들은 정부와 여당이 이런저런 모든 측면에 있어서 반기업적이고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좀 열심히 싸워주기를 바라는데 지금 국민의힘은요, 열심히 싸우거든요. 그런데 열심히 싸우는데 자기들끼리 열심히 싸워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별로 관심도 없고 네. 아유 뭐 어떻게 되겠지. 그다음에 그 여당도 어떻게 되겠지. 그냥 넋놓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의 2025년 8월에 대한민국의 과연 정치라고 하는 것이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서 지금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여당 대표 정청래 대표입니다. 야당 대표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런 그림 하에서 우리나라 정치가 과연 작동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인가, 국민들은 참 참담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야당에서 이런 부분들 좀 조금이라도 진짜 헤아려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일반 민심과 이 괴리돼 있는 지지층 사이의 여론조사 응답, 그 이유는 아직도 좀 여당인 줄 아느냐, 뭐 그런 것들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정혁진 변호사의 분석이에요. 그 가운데 한동훈 전 대표가 SNS에서 단일화를 촉구했습니다. 상식적 후보들의 연대와 희상이 희망의 불씨를 살릴 수 있다. 이대로 가면 국힘은 국민에게 버림받는다라며 이른바 이 혁신파의 단일화를 촉구했습니다. 안철수, 조경태 후보가 단일화를 해야 한다라는 건데요. 한동훈 전 대표가 잠잠하던 와중에 입장을 낸 거예요. 움직이기 시작한 건데 앞서 여론조사 결과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지금 보면 일반 여론조사, 전체 여론조사를 보면 안철수, 조경태가 단일화를 하게 되면 40% 가까이 되고요. 국민의힘 지지층 사이에서는 단일화를 해도 18%입니다. 곽태우 의원님,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 룰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당원, 당대표 선출하는 데 있어서 당원들이 80%고요. 당원이 80%예요? 예, 그리고 이제 그렇구나. 일반 여론조사가 20%인데 20%. 일반 여론조사 20% 자체도 이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지지 의사를 밝힌 사람들 중에서 20%거든요. 그러면 저 빨간, 앞서 봤던 저 빨간 그 그렇죠. 여론의 흐름대로 갈 가능성이 크겠군요. 그러니까 저 빨간색
그 수치가 사실은 실제 결과하고 근접하지 않을까 하는 그렇군요. 생각이 들고요. 일반 민심과 좀 괴리돼 있다 당심이 이런 예, 지적이 예. 오늘 조간신문에 많은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 대표 선출하는 룰 자체가 일단 당원들의 의사가 80% 반영되는 룰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보다는 당원들의 의사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선거가 될 수밖에 없고요. 네. 지금 사실 뭐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당원들의 의사를 조금 더 많이 반영하겠다 이런 지금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당원들의 그런 의사가 많이 반영되는 구조를 탓할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 결선 투표가 있기 때문에 일단 1차에서 50%를 돌파하는 후보가 없으면은 2명이 결선 투표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지금 수치로 봤을 때 뭐 유리하다고 보여지는 후보도 1차에서 50%를 넘길 수 있는 후보는 없을 걸로 보여지고요. 아, 그래서 이 단일화 변수가 중요하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차에서 만약 어떤 혁신파라든지 또는 통합파 이렇게 완전히 2명의 후보가 된다면 사실은 그쪽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혁신파라고 하는 조경태, 안철수 두 후보는 지금 수치에서 보듯이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결선 투표에 갈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는 뭐 그렇죠. 그렇습니다. 88. 예, 그래서 지금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 이틀 동안 투표를 하고 이제 금요일 날 결과가 발표되는데 단일화를 한다 하더라도 오늘 아니면 내일 중에 해야 이 단일화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아마 그런 면에서 이 혁신파라고 하는 두 후보 간에 지금 단일화 여부가 마지막 변수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도 안철수, 조경태 두 후보의 단일화를 촉구했는데 앞서 그 여론조사 결과 다시 한번 좀 볼까요? 자, 이게 50%를 넘는 후보가 없기 때문에 결선이 가장 좀 유력해 보이고 그러면 2명을 놓고 다시 투표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2등 안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굉장히 변수가 될 것 같은데 안철수, 장동혁, 조경태 이 3명 중에서 과연 누가 안정적인 2위권 안에 들어갈 수 있을지가 굉장히 좀 변수잖아요. 그러면 조경태, 안철수 후보가 만약에 단일화를 한다면 한동훈 전 대표의 어떤 촉구대로 조경 변호사님 어떻게 달라질까요? 근데 지금 저 갤럽 여론조사 수치만을 보면 네네. 단일화를 해도 이익권 안정적으로 확보한다는 지금 보장이 없는 상황이네요. 네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여든 야든 전당대회 때 그 민심과 당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이 전당대회 기간 동안에 그 여론 흐름이 작용을 하냐면 통상은 민심이 당심을 견인하는 방식으로 작동하죠. 왜냐하면 이 당심과 민심이 다른 결론이 있을 때 당심만 따라갔을 경우엔 당이 국민들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뭐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니까요. 역대 선거에서는 보면 이제 그런 경우가 좀 있었죠. 이준석 당대표가 선출될 때도 약간 그런 경향이 있었고요. 근데 지금은 뭐 그런 여론 흐름이 전혀 작동할 수 없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하는 지금 국민의힘의 당심이라는 것은 실제 탄핵에 반대하고 더 나아가서 윤 어게인이라는 구호 또 전환기 씨로 대표되는 극우와 흐름이 더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단일화를 한다고 해도 2위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시너지가 전혀 확보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그런 촉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두 후보가 과연 그런 선택과 결정을 할 것이냐 오히려 지금 당장에 쉽지 않은 이번 선거만은 볼 것이 아니라 길게 보고 독자적으로 계속 가는 게 더 낫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도 특히나 이제 계속적으로 어떤 선거에든 나와서 늘 단일화를 했다가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스스로 축소하는 결과를 계속 만들어왔기 때문에 이번 역시도 확실한 가능성이 없는 데다가 단일화를 했을 경우에 본인으로 단일화된다는 또 보장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 정치적 이해득실을 계산해 보면 단일화가 효과도 크지 않을 것이고 본인에게 정치적으로 크게 유리하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에 밖에 어떤 이런 시선 또 한동훈 대표의 촉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선택을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조경태, 안철수 두 후보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TV 토론에도 말씀드리고 공식적인 그 입장을 말씀을 드려왔는데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모든 룰을 다 안 후보님께서 정하셔도 좋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응답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당대표 후보 선거에는 결선 투표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반드시 결선 투표 올라가서 승리하겠다. 그래서 조경태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개혁적인 여러 가지 사항들 제가 완수해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항상 면접원 여론조사보다 5에서 많으면 10% 더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저는 최소한 2등으로 어쩌면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결선 투표는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저는 확신합니다. 자, 안철수 후보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이 특별 사면과 관련해서 이런 시위를 했습니다. 조국 윤미향 사면 반대 현수막을 든 겁니다. 자, 그러자 민주당에서 광복절 기념식을 당대표 선거 홍보용으로 이용하는 정치조다라고 비판했어요. 그러자 안철수 후보가 매국 사면 옹호하는 앞잡이들에겐 정의봉이 약이다라고 하면서 이 정의봉 사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민주당 논평에 답합니다. 이재명 매국 사면 옹호하는 앞잡이들에겐 정의봉이 약이다라고 올렸습니다. 자, 그러자 이 김문수 후보는 팔굽혀펴기와 스트레칭을 했네요. 내가 하는 거 응용하고 쉽게. 여보 힘내세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합시다. 사랑해요. 자, 박세훈 최고. 이번엔 팔굽혀펴기와 또 이 스트레칭, 또 태권도 동작이 나왔습니다. 지난번에는 턱걸이와 또 이 대형 훌라후프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네. 뭐 본인은 이제 건재하다 이런 걸 이제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뜬금없다라는 반응이 좀 많을 것 같고요. 사실 저런 이제 모습을 보면서 이제 온라인상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 진짜 대통령 안 이 되는 동작은 뭐죠? 네. 체력을 과시하고 계시는 상황인데. 이거는 자전거 타기, 누워서 자전거 타기. 아까 그거는 약간 어떤 요가 동작 같기도 한데. 네, 뭐 이제 근력 운동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뭐라 논평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이것을 어떤 정치적인 행위로 봐야 되는 것인가라는 생각까지 드는 그런 행동인데요. 온라인상의 반응을 보니까 가장 많은 공감을 받았던 글이 대통령 안 돼서 정말 다행이다라는 글이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어떤 이제 본인의 뭐 소신과 철학은 좋지만 이제 저런 방식으로 체력을 과시하면서 뭐 탄압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하는 게 어떤 정치적인 의미까지 갈 수 있는지도 좀 의문스럽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코어 근육은 연세에 비해서 상당한 것 같아요. 그럼요. 예. 그냥 운동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치를 하지 마시고. 운동. 그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지 운동을 않을까요? 예. 운동을 하셔라. 자, 결국은 이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김문수 후보가 이렇게 체력까지 좀 과시하면서 이 지지층 사이에서 여전한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어요. 이 지지율대로라면 결선 투표에 김문수 플러스 누가 되느냐라는 게 가장 관건일 것 같은데 앞서 그 여론조사 결과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당원들 사이에서는 장동욱 후보 지지율이 굉장히 선전을 하고 있단 말이죠. 안철수 조경태 후보가 만약에 단일화를 한다 하면 장동욱 후보와 굉장히 좀 비슷해질 것 같은데 이게 좀 묘해졌네요. 만약에 김문수 장동혁이 올라가면 결이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입장이. 네네.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글쎄요, 그거는 뭐 제가 당원도 아니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일단은 안철수 후보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본인이 2등으로 올라갈 거고 그렇다라고 하면 조경태 후보와의 단일화는 자동적으로 안철수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뭐 그렇다라고 하면 비슷한 생각을 조경태 후보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러다가 두 사람이 둘 다 떨어져 버리게 된다라고 하면 그럼 이게 웬 망신이 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일단은 그 장동혁 후보가 재선 의원이긴 하지만
보궐선거로 됐고 지금 국회 임기 시작한 지 1년 조금 넘었기 때문에 제가 계산해 보니까 장동혁 후보가 지금 국회의원 생활한 지가 한 3년 정도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철수 후보 몇 선입니까? 4선입니다. 조경태 후보 몇 선입니까? 6선입니다. 그다음에 김문수 후보는 지금 국회의원도 아닌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당내 경선에서 기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러다가 두 사람이 나란히 그냥 3등, 4등 나누어 갖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이 경선을 떠나서 국민의힘을 떠나서 두 분의 정치적인 그러한 센스 자체가 미래 자체가 과연 이번 그 경선을 통해 가지고 어떤 조금이라도 도움이 있을 것인가 네. 그런 부분부터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 지난 개헌부터 지금 이르기까지 국민의힘에서는요 정치인들이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분들이 거의 없었어요. 제가 봤을 때 김문수부터 그 밑에 있는 사람들까지 그런 것들을 우리 국민들이 보고 있는데 언제까지 저런 모습을 계속 보여줄 것인가. 저는 모든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만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김 후보의 어떤 스트레칭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 보니까 저는 저렇게 못하거든요. 저 팔굽혀펴기 저렇게 몇 개 못할 거고요. 그래서 신체 나이로는 제가 김문수 후보보다 형님이 될 것 같다 그런 생각까지 드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 국민들이 김문수 후보한테 바라는 게 체력입니까? 김문수 후보한테 바라는 게 저런 이상한 기괴한 그 스트레칭입니까? 우리 국민들이 그 정치인들한테 바라는 게 무슨 어퍼컷입니까? 발차기입니까? 그런 거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제대로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좀 알고 거기에 맞게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김문수 후보 자리가 어떤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 정부 여당의 그러한 폭정을 좀 막아주고 폭주를 막아주고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저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되겠는가 참 그런 생각 듭니다. 자, 그런가 하면 특검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김 여사가 삼청동 안가를 사적으로 사용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안가로 누군가를 불러냈다라는 얘기도 보도되고 있는데 함께 보시죠. 서희건설 회장 얘기예요.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전까지 김 여사가 삼청동 안가로 2차례가량 불렀다. 이봉관 회장을 불렀다는 거죠. 목걸이 선물 이후 연락 뜸해졌지만 김 여사가 마음이 괴로워 이야기를 듣고 싶다 요청해서 응한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곽 의원님, 예. 그럼 이봉관 회장이 특검이 모르는 얘기까지 다 줄줄이 다 자수서에서 굉장히 빠른 태세 전환과 상세한 실토를 하고 있는데 안가에 2차례 불렀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대통령 안가라고 하는 게 사실은 공적 용도로 사용돼야 하는 장소거든요. 아니, 거기에 아마 저 대화 내용을 보면은 공적인 만남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그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만났다고 하면은 좀 부적절한 안가 사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지금 보도 내용을 놓고 보면은 첫째 이 자수서의 내용이 굉장히 상세한 것 같아요. 단순히 목걸이를 언제 줬다는 것뿐만 아니고 그 전후에 어떤 상황까지도 다 자수서에 들어있는 것 같고 그런데 지금 한창 수사가 진행 중인데 이런 상세한 자수서의 내용이 언론에 나온다는 것도 저는 신기합니다. 그것도 신기하다. 예. 지금 특검법에 물론 특검의 수사 상황을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브리핑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있지만 저렇게 특정인의 자수서의 내용까지도 시시때때로 언론에 나오는 것이 저는 정말 특검에서 어떤 정치적인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닌가 특검이 하는 뭔가 좀 생각이 플레이를 하고 들고요. 있다, 이렇게 보세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김문수 후보의 그 체조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저게 왜 저런 장면이 나오냐 하면 저곳이 이제 국민의힘 중앙당사의 1층 로비거든요. 네. 지난주 목요일에 연휴 직전에 저 김건희 특검에서 국민의힘 당사에 500만 명의 그 국민의힘 당원 데이터를 보겠다고 이제 압수수색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곽 의원이 이 앞에 나가서 브리핑도 많이 하고 했잖아요. 그 장소거든요. 국민의힘 네. 당사로 들어가는 장소인데 이제 그때부터 김문수 후보가 저기서 농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저 연세에도 불구하고 지금 만 4일 넘게 저 자리만 지키고 있으니까 아마 저기서 농성을 하고 있고 국민의힘을 자기가 지키겠다 하는 그 의지를 보여주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하는 모든 행동들을 다 지금 SNS에 올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체조하는 장면이 나온 것 같고 지금 김건희 특검의 1년의 이런 저 수사 행태를 봤을 때 이것이 과연 수사의 기밀을 지켜가면서
신속한 수사를 하려는 의도인지 아니면 수사 대상에 대한 망신 주기를 위한 어떤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저는 많이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아직은 이 한 보도에 따라서 전해지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좀 더 확실한 내용은 수사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안가 사용 어떻게 보십니까? 영부인의 안가 사용인데. 저런 목적으로 쓸 수가 있는 공간이 아니죠. 대통령의 공간이고 국가의 기밀이나 이런 부분 또 경호 뭐 특별한 목적을 있을 때 대통령을 위한 공간이고 공적 공간입니다. 실제 지금 저런 행위를 위해서 이 서희건설 회장을 불러서 거기서 만났다고 하면 완전 사적 사용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그것도 이 부정한 청탁과 거래가 이루어진 대상을 안가로 불러서 만났다고 하면 뭐 저 비판받아 마땅하죠. 이게 이제 특검이 의도적으로 공개했느냐 문제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미 서희건설 이 자수서를 통해서 이 과정에 대해서 상세히 특검에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네네. 출처와 경로는 여러 곳을 통해서 확인 가능할 거로 보고 서희건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반클리프 목걸이하고 소위 말하는 나토 3종 세트 같은 경우에 대해서 뇌물이 아닌 알선 수재죄 적용을 받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고 관련 내용을 직간접적으로 공개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런 내용들은 자연스럽게 알려질 가능성이 높은 데다가 이미 뭐 김건희 여사 관련된 혐의 사실들은 취재를 통해서 보도를 통해서 많이 알려지고 있고 이것이 정치적으로 어떤 다른 의미로 해석되지 않을 만큼 김건희 씨의 어떤 특검 수사 내용은 현행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혐의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뭐 특검이 일부 혐의 사실을 브리핑을 하든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노출이 되든 그것이 정치적으로 미치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고 이걸 정치적으로 해석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자, 첫 번째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저희 돌직구쇼가 오늘의 뜨거운 3인방을 선정해봤습니다. 핫피플 3인방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부터 만나보시죠. 민주당의 법사위원장까지 지냈던 이춘석 의원이 여성 보좌관의 명의로 주식 거래하는 장면이 포착돼서 논란이 일자 굉장히 재빨리 탈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차명 거래는 결코 없다라는 입장을 냈는데 경찰 조사에서 범죄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보도가 돼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춘석 의원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혐의 인정했나요? 조사에서 나중에 어떤 부분 주로 소명하셨어요? 나중에 제가 입장문 부릴 거니까 차명 거래 아니라는 입장을 지금도 가지십니까? 국정이 내부 정보로 이제 미공개 정보 이용하셨다는 얘기 있는데 성실하게 조사 받았습니다.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거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깊이 사죄드리고 오늘 조사도 성실히 받았고 앞으로도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보좌진 휴대전화라는 입장은 여전히 같으십니까? 추가 조사 일정 조율하셨나요? 이춘석 의원이 논란 직후에 내놓은 해명은 차명 거래는 결코 없었다라는 부인과 여성 보좌관의 휴대전화를 실수로 들고 갔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압수수색을 하고 증거를 제시하자 결국 혐의를 시인했습니다. 지난 14일 경찰 조사에서 차명 거래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면 휴대전화 잘못 가져간 것 차명 거래 아니다라는 국민들 앞에 내놨던 해명은 거짓말이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이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말을 너무 쉽게 뒤집었고 처음에 오리발부터 내밀고 거짓말을 했다는 뜻 아닙니까? 결국은 누가 보더라도 석연치 않고 이상했고 심지어 민주당 보좌관 출신의 성치훈 의장 같은 경우는 돌직구쇼 나와서 이건 100% 거짓말이다. 차명 거래가 확실하다라고까지 논평했는데도 국민들 앞에 거짓말했던 거 아닙니까? 일단 제가 봤을 때 지금 이춘석 의원님하고 그다음에 이봉관 회장님 공통점이 있어요. 태세 전환이 굉장히 빨라요. 그건 뭐냐면은 빨리 꼬리 자르기를 해야 된다. 이봉관 회장 같은 경우는 지켜야 될 게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평생 일궈온 회사를 지켜야 되는 거고 이춘석 의원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여기서 더 확대가 된다라고 하면 이건 어마어마한 파장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은 차명 거래는 핸드폰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 핸드폰 뭐 아무리 친하다고 해도 진짜로 10명 중에 1명 정도 뭐 와이프한테 보여줄 정도이지 와이프한테도 보여주지 못하는 게 며느리한테도 알려주지 않는 게 그게 핸드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비밀번호 다 풀어주고 심지어 주식 거래까지 한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세간의 폰 공동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폰 공동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변명해봤자 그거는 이제 우스워지기만 할 뿐이니까 그러니까 금융실명법 위반죄는 일단은 감수하자 그런 것 같고 핵심은 뭐냐면요. 이거를 경찰에서 잘 밝혀야 되는 게 미공개 정보를 과연 이용한 것인가. 예. 이건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을 때에는 첫 번째 뭐가 되냐면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에 걸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더더군다나 이용된 정보가 그냥 어디 뭐 땅 정보 무슨 정보 그런 게 아니라 상장사 그 주식 관련된 정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이거는 자본시장법 위반죄가 가가지고 형량도 그게 훨씬 더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이 정도에서 끝내고 그다음에 내가 미공개 정보는 이용한 것이 아니다. 그냥 우연히 샀는데 그런데 무슨 모두 오르고 뭐 네이버도 오르고 뭐 모두 오르고 그러더라. 이런 정도로 끝내는 것으로 거의 타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그 불안감이 드는데 경찰에서는요. 이런 부분들을 잘 밝혀내야 되고 그런데 만약에 그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그 타이밍 잡아서 이춘석 의원이 그 중요한 엄중한 시점에서 본회의장에서 저렇게 그 증권 거래를 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정권의 도덕성 문제하고도 그 다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춘석 의원은 단순히 법사위원장이 아니라 국정기획위원회 분과위원장이었잖아요. 그럼 거의 그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 다음 급의 최고위직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런데 그 많은 정보를 가지고 어떤 그 했다라고 하면 주식 거래를 했다라고 하면 이거보다도 정권의 지금 정부에 더 치명적인 것이 있을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 여당이 그다음에 경찰이 잘 수사하고 마무리 지어야 된다. 그런 생각 듭니다. 예, 차명 거래를 했다. 석연치 않습니다. 단순히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했다라는 것뿐 아니라 차명 거래를 한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세간에 제기되는 의혹처럼 현 정부의 민감한 정보를 미리 인지하고 차명으로 거래를 해서 이득을 취한 것 아니냐라는 의심이 맞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경고했던 주식 갖고 장난질 치는 사람 패가망신 시킨다라는 사례에 해당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자, 박승민 의원님, 결국 국민들 앞에서 거짓말했던 건데 뭐 대통령실이나 정청래 당대표 가만둡니까? 그냥 탈당하고 끝이잖아요, 현재까지. 아니, 지금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의원직 제명까지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지금은 이제 당 차원에서만 제명을 했지만 이제 의원직을 박탈시키는 방법도 분명히 존재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의석수상으로도 그것이 이제 불가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해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고 이것은 뭐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뭐 이미 민주당 사람이 아닌 상황이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 사태의 엄중함, 심각성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보좌관의 이름으로 차명 거래를 했고 그래 놓고도 국민들 앞에 거짓된 해명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분명하게 좀 단죄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뭐 조사 과정에서는 진실을 말했다라고 한다면 뭐 사실 이미 이제 조사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알기 전에 모든 분들은 예상을 하셨을 거예요. 뭐 보좌관의 휴대폰을 잘못 들고 들어갔다느니 차명 거래는 없었다느니 이런 말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정황들이 너무나 충분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저는 이제 의원직 제명까지도 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박수현 의원이 이 수사 결과에 따라서 이 보좌진의 명의로 주식 거래한 것이 드러난다면 의원직 제명도 가능하다라고 밝힌 바 있었는데 그 내용 함께 보시죠. 자, 저때 당시는 일단은 탈당한 사람 당에서 당원 제명이었기 때문에 이게 뭐 짜고 치는 거 아니냐라는 논란까지 일어서 그에 대한 박수현 수석 대변인의 이 의견이었거든요. 아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서 의원직 제명까지 갈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이미 경찰 수사에서 차명 거래 자체를 시인했기 때문에 과연 당이 진짜 의원직 제명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국민들이 지켜볼 것 같습니다. 곽태우 의원님, 의원 제명할 수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춘석 의원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더 확인이 돼야 돼요. 일단 저 차명 거래에 사용된 계좌에 있는 그 주식들이 본인의 국회의원으로서의 재산 신고에는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주식들이거든요. 네. 그러면 과연 저 계좌만 있었을까? 다른 차명 계좌를 이용해서 주식 거래를 하고 있었던 건 없었을까 확인을 해야 되고요. 역시 검사 출신이에요. 역시 그런데 그게 만약에 신고가 안 됐다 그러면 그 주식을 사들인 그 대금이 과연 어디서 나왔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확인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재산 신고에 없는 돈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부정한 돈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당시에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의 역할이 앞으로 이재명 정부 하에서 우리나라 AI 정책을 결정하는 그런 자리였거든요. 그리고 이날 주식을 거래한 그 종목들이 바로 당일에 AI 국가대표 기업으로 발표가 되는 기업들이었어요. 급하니까 그걸 막 5줄씩 잘라가지고 팔고 하다 보니까 국회 본회의장에서 그걸 거래를 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그 주식들, 종목들을 샀을 때 이미 경제2 분과장으로서 사전에 그 기업들이 국가대표 기업이 될 것이다 하는 어느 정도의 정보를 갖고 있지 않고서야 저렇게 쪽집게처럼 그 종목들을 가지고 거래를 한다는 것은 일반인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철저한 수사가 진행돼야 된다고 보고요. 예. 만약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면 그 정보를 본인이 직접 획득했을 수도 있고요. 다른 국정기획위원들과 논의를 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국정기획위원들은 책임이 없는가 하는 부분까지도 확인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쉽게 이준석 의원을 꼬리 자르게 한다면 민주당에서 앞장서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직 제명하겠다 하는 것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보다 더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전모를 확인한 다음에 그에 따른 응분의 책임을 묻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다른 의원들 혹은 다른 국정위원들도 이 같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차명 주식 투자가 있었던 거 아닌지 확인해야 된다. 최소한 경제 이분과에 같이 일했던 분들에 대해서는 차명 거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 지난 5일에도 이상한 해명을 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아니 SNS에 올린 그게 전부입니다. 그다 조사하면 밝혀질 거니까. 그럼 그 핸드폰이 보좌관 핸드폰이라고. 네, 맞습니다. 그럼 보좌관 핸드폰 사용하신 이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잠시만. 조사하면 밝혀지니까. 사명 거래는 아니라는 거죠? 네. 작년 10월에도 이제 국토위 하실 때 기자단 이름으로 주식 거래하는 사진이 나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사진 색깔인데 보좌관 이름으로 차명 거래한 사진은 없다는 게 의원 주장이신 거죠? 저희 일단 차명 거래라는데 오늘 그 휴대전화는 왜 그거 가지고 잡힌 거세요? 그러면 본인 게 아니신데요? 그러면 그 자체가 또 논란이 되니까 제가 가장 간결하게 부탁드립니다. 보좌관 핸드폰을 실수로 들고 가서 우연히 비밀번호가 해제돼서 우연히 보좌관의 주식 거래 내용을 보고 있었다라는 말도 안 되는 해명은 결국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는 셈입니다. 자, 박수현 의원은 의원직 제명도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정말 추진할 마음이 있습니까? 뭐 사건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 당연히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 의원직 제명이 실제 이루어진 것은 과거 박정희 정권 때 YS 김영삼 전 대통령밖에 없고 그만큼 국회의원의 비위와 관련돼서는 의원들 사이에 그 온정주의가 많이 작동해 온 건 사실이지만 지금은 좀 분명히 달라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주식 거래와 관련돼서 주가 조작 등의 어떤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 엄단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고 네. 그것은 우리 경제 자본주의 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게 실제 양형상, 형량상 뭐 중대 범죄냐 여부를 떠나서 국민 일반에 미치는 이 파장이나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요. 이제 지금 뭐 금융실명법 위반은 어느 정도 사실상 확정이 된 걸로 보이고 당연히 이 공직자윤리법 그러니까 재산 신고에서 차명 거래를 하면서 본인의 재산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락시킨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이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이득의 취득,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뭐 그럴 가능성과 개연성이 없지는 않지만 이건 법리적 다툼의 대상이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아마
그 부분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법리 적용에 있어서는 뭐 미공개 정보의 어떤 의미 또 이건 일종의 그 기업의 임원이라든 임직원 또 관리감독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공무원 이렇게 처벌 대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에 해당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마 법리적 판단이 있어야 될 텐데 적어도 그 직무와 관련해서 취득한 정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자본시장법 위반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의 비난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것이 적어도 1차 수사 결과 내지 기소 시점에서 다 사실로 확인된다고 하면 실제 제명 추진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아마 단순히 박수현 대변인이 그 시점에서 의원직 제명을 언급한 것도 그 시기의 어떤 정치적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민주당은 그만큼 이 사안을 중대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당에서는 특검 대상이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정기획위 AI 정책을 담당하는 경제 2분과장이 주식 차명 거래 명백한 게이트다.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게 아니라면 왜 굳이 차명으로 거래했나 특검으로 규명해야 된다 하는 건데 지금 가장 궁금한 게 그거거든요. 정혁주 변호사님. 굳이 차명으로 거래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단순히 공직자 재산 신고에 누락하기 위해서?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왜 차명으로 했을까? 글쎄요, 그 하다못해 그 김남국 전 의원도 그렇게 코인 거래를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액수 단위가 달라요. 지금 제가 이춘석 의원 찾아보니까 뭐 네이버 150주, 카카오페이 537주, LG CNS 420주 이 정도 그 거래를 갖다가 가지고 있었던데 그런데 그 금액 다 합쳐봤자 뭐 3천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세 종목을 다 합쳐봤자 9,751만 원. 그때 이제 거래했을 그 당시 뭐 많다면 많은 돈이지만 김남국 의원은 뭐 몇십억대 그거 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김남국 의원도 자기 폰으로 자기 그 계좌 가지고 거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제 옆에 앉아 계신 곽규택 의원님 그 부장검사까지 검사 오래 하셨지만 네. 딱 그 느낌이 오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저렇다라고 하면은 차명이라고 하면 저 돈의 출처가 과연 제대로 된 돈이었겠는가? 만약에 이춘석 의원이 자기 폰 가지고 저 거래를 갖다가 하다가 들켰으면 그러면 그냥 망신당하고 그냥 뭐 국정기획위원장 거기서 그 분과위원장에서 내려오고 법사위원장 자리에서 내려오는 정도로 민주당에서 어떻게든 그 덮으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상 YS 이후 두 번째로 제명까지 진지하게 논의되는 정도라고 하면 뭔가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을 다 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특검을 떠나가지고 저 정도면 제가 봤을 때 남부지검 합수단, 증권범죄 합수단에만 보내도 충분히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 특검까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경찰에서 제대로 된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고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내세우지 못하면은 그럼 경찰에게까지도 불똥이 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차명으로 하게 되면 여러 가지가 엉키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춘석 의원이 투자한 돈은 자기 돈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재산 신고 안 잡히는 자산이라면 그 돈은 무슨 돈인지. 그리고 만약에 주식을 투자했다가 대박이 났다고 쳐요. 그런데 그 명의상으로는 보좌관 돈 아닙니까? 혹시 그 보좌관이 나중에 이거 내 돈인데요? 못 주겠다라고 하면 어떡할 건지. 소송도 못 하잖아요. 여러 가지 그 정도로 보좌관을 신뢰하는 사이인가? 여러 가지 미스테리한 점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뭐 당에서 제명하고 끝났다? 그것만으로 끝내선 국민들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핫피플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물 만나보시죠. 조국 전 장관인데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 사면도 결정적 지지율 하락의 원인입니다. 갤럽 63에서 59, 리얼미터 63에서 51. 리얼미터 지지율 하락이 더 많이 빠졌어요. 오늘 조금 전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까지 반영됐어요. 리얼미터 51.1 더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빠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이유가 뭘까? 일단 연령별로 한번 볼까요? 자, 갤럽을 보면 연령별로 30대가 62에서 51 지지율 빠지고 있고요.
가장 많이 빠졌죠. 30대에서. 뭐 70대 이상을 제외한다면 말이죠. 자, 이 같은 여론조사에서 조국 전 대표 사면에 대해서 가장 반대한 세대가 30대입니다. 62%가 나는 반대세. 그러니까 이 30대가 가장 이 조국 전 대표가 저지른 범죄 혐의, 입시 비리, 공정과 원칙 이런 것에 굉장히 민감하고 조 전 대표에 대해서 사면에 반대했다. 조국 사면에 가장 반대했던 30대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 철회가 가장 많은 연령대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70대 이상을 제외한다면 말이죠. 박승민 의원님, 아직 30대, 20대인가요? 아직 20대예요? 아직도 박성민은 20대. 자, 30대가 조국 대표에 대해서 가장 사면에 대해서 반대했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하락도 30대에서 좀 눈여겨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두 가지 요인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일단 최근에 이제 논란이 됐던 게 주식 관련한 세제 개편안이 좀 논란이 됐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경제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또 주식 투자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경제 사안에 대해서 비교적 관심도가 높다라고 할 수 있는 30대에서 이런 주식 문제에 있어서 좀 민감하게 반응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조국 사태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의견이 갈리긴 했습니다만 사실 20, 30대에서 조국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여론이 높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중도층의 비율이 높다는 특성,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경제 상황에 대해서 관심이 높다는 특성, 그리고 조국 사태에 있어서 부정적인 여론을 좀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층에서 하락했다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작동을 했다. 뭐 그 중에 하나가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 문제도 있을 거고 주식과 관련한 세제 개편안에 대한 논란도 있었을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전현희 의원이었던가요? 조국 윤미향 사면 여론 안 나쁘다. 지지율 떨어지는 건 경제 문제다라고 했는데 지금 리얼미터 여론조사 보면 주간 말고 일간 단위로 바꿔보면 조금 전에 발표된 게 가장 마지막에 측정한 14일 일간 여론조사가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48.3까지 떨어졌어요. 아예 40%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조국 전 대표 사면으로 분위기 괜찮다는 전현희 의원의 해석이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뭐 여론조사상은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현희 의원의 이 관점은 조금 뭐 분명한 이 여론의 추이를 잘못 본 것 같습니다. 네. 그 14일 날 일간 추이로 최저치를 찍었다고 하면 저 때가 이제 8.15 사면을 앞두고 비판이 가장 집중돼 있을 시점이었고 특히 윤미향 의원 같은 경우엔 광복 80주년을 앞두고 이 사면이 맞느냐는 비판율을 꽤 거셌던 시점이고 그 비판율이 커지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하면 전반적으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에 사면이 크게 작동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나 정부가 이런 상황을 예측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지지율 높으니까 이렇게까지 해도 국민들은 등을 돌리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긴 합니다. 특별 사면이라는 게 대통령의 권한이고 국민 통합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봤고 그 외에도 이제 전체 민생 사면이라든가 야당 정치인 또 이분들도 다 부정부패에 연루된 분들인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균형을 잡아서 했다고 판단을 했고 그것이 상징적으로 조국 윤미향 의원에 대한 비판 여론 집중되지만 그 부담을 안고서라도 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이후에 이제 다른 어떤 국정 운영의 성과를 통해서 또 지금 상황은 반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지금 일간 지지율을 보면은 이 그래프 하락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전체 지지율이 지금 14일 마지막 측정된 날에는 떨어졌는데 그래프 추세를 보면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광복절에 조국, 윤미향 이 두 사람 등을 사면한 이 대통령의 사면에 이렇게 이 지지율 하락으로까지 지금 분명하게 이어지고 있는 측면인데 정치권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지율 떨어질 것 뻔히 알면서 왜 조국 전 장관을 사면했을까와 관련해서 정치권에서는 명청교책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조국 사면은 정청래 견제용이다. 지지율 떨어진 것 알면서
뻔히 알면서도 사면해 준 건 조국으로 정청래를 견제하기 위해서다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시대에서 민주당이 정청래, 청나라로 지금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견제용이라는 거예요. 약간 이재인가요? 오랑캐를 견제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개혁신당에서도 지금 여권의 흐름은 명청전쟁이다. 그러자 정청래 대표가 역사에서 명청교체긴 들어봤어도 민주당 명청시대는 가당치 않다라고 부인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부인한 것도 명청 견제용 아니냐라는 설에 힘을 주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곽규택 의원님.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대요. 명청 시대 명청 교체기 재밌는 말이네요. 예. 근데 저도 못 들어봤는데 정청래 대표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저 용어를 바로 자기의 SNS에 올렸다는 것도 참 신기합니다. 뭐 본인이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용하려는 생각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이 지지도가 급락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겹쳤다고 봐요. 지금 한 2달 정도 이제 지나면서 어느 정도 허니문 기간은 끝난 상태인데 네네. 이 주식 양도세 기준 완화부터 시작하고 또 이준석 의원의 그런 악재, 특히 8.15 광복절을 앞두고 윤미향 의원 같은 사람을 사면해주면서 본인은 또 국민 임명식 이런 것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국민들이 최고 권력자에 대해서 제일 반감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겸손하지 못한 것. 예,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해왔던 일련의 정책들이나 행동들을 보면 그야말로 일방적이고, 예, 그리고 어떤 국민들의 시선이라든지 야당의 반대 이런 의견들은 다 무시하고 가겠다 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그런 것이 지금 종합적으로 나온 결과가 아닌가 싶고요. 앞으로도 지금 앞으로 계속해서 국회에서도 지금 여당 일방적으로 뭐 노란봉투법, 더 센 상법 이런 거 통과시키면서 기업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법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그런 모습도 저는 굉장히 악재가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뭐 명청시대, 명청교체기 이런 말을 할 때가 아니고 정말 정부와 지금 거대 여당이 국민들이 지금 어떻게 자기들을 보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돌이켜 보기를 바랍니다. 곽태경 의원님 의견입니다. 근데 궁금한 게 조국 전 장관 사면으로 정청래 대표 견제가 돼요?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그 명나라가요. 1368년에 주원장이 설립해서 1644년에 망했거든요. 예. 한 300년 정도는 존속된 나라가 명나라입니다. 예컨대 이재명 대통령 임기가 한 3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명청 교체기 시대가 오고 있다. 이렇다라고 하면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재명 대통령 되신 지 3개월밖에 안 됐어요. 3년도 아니라 3개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 여당 내에서 명청교체 이런 이야기 나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들고요. 그다음에 명나라는 한족이지만 청나라는 오랑캐입니다. 네. 여진족입니다. 같은 민족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명청교체기라고 하면 민주당은 서로 뿌리가 다른 정당들이 서로 그렇게 싸우고 있다는 이야기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심상치 않은 건 사실인 게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지지율이 60% 미만으로 떨어진 건요. 1년 차 때는 한 번도 없었고요. 2년 차 한 중반기 정도 가서야 비로소 60%, 50몇 %가 나온 건 그랬었는데 그런데 더 심각한 건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문재인 전 대통령 때보다도 지금 이재명 대통령 시대에 있어서는 야당이 얼마나 대통령을 도와주고 있습니까? 지금 보면은 야당은 서로 자기들끼리 요만한 지지율 가지고 막 물어뜯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통령 지지율이 심지어 50% 초반까지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 거기에다가 또 특검은 또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 그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해 가지고 기사들이 이렇게 쏟아지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여당 내에선 대통령실에서는 심각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와중에 조국 전 대표가 사면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진보층에 있어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그 지지층에 있어서는 민주당에 대한 대안 세력으로 조국 혁신당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시그널도 주는 것이 아닌가. 지금 여권 내에서 범여권 내에서 굉장히 삼국지가 벌어지고 있나 일단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네, 일단 정청래 대표가
명청 견제용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는 입장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자, 그 가운데 조국, 윤미향에 이어서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풀어줘야 된다라는 요구가 민주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기야 성직자 품성이기 때문에 억울하다라는 두둥까지 나와서 논란입니다. 김용 전 부원장은 정말 나쁜 짓 할 사람이 아니고 성직자 같은 품성을 지녔다라는 옹호까지 나왔습니다. 자, 정치 검찰 조작의 희생자다라고 얘기했지만 1, 2심에서 모두 다 대장동 일당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성직자, 아까 잠깐 언급됐던 전현희 의원이 이렇게 입장을 올렸군요. 김용, 이화영, 정진상, 송영길이 우리 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 그러니까 다 풀어주자. 조국, 윤미향, 최강욱뿐만 아니라 다 풀어주자라는 얘기인데, 자, 이 뭐 성직자 품성이다 얘기까지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이 박성민 최고님? 성직자 품성이 그 뇌물 받지는 않을 것 같고 성직자 품성이 북한에 함부로 막 돈 주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화영, 김용 이 두 분 얘기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제 개인들이 이제 각자 생각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주장은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저는 지금 상황에서 이제 저런 메시지는 오히려 대통령께 좀 부담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걱정은 좀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사면의 여파가 어느 정도 존재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사면이 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이제 추가적인 다른 인물들에 대한 사면을 주장하고 여러 얘기를 하는 거는 좀 정부에 부담이 될 수 있는 행동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아무래도 이제 뭐 그동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이유로 뭐 수사상으로 좀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것 아니냐라는 비판들은 여러 차례 있어 왔지만 그것과 별개로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광복절 사면을 하신 이후에 저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저는 좀 시기상조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게 근데 막 30명 넘게 성명도 냈고 힘 있는 여당의 이 대통령 측근들이잖아요. 뭐 사면 요건은 안 됐고 사면은 안 했지만 사법부에게 미치는 어떤 정치적 압박 아니냐, 성직자 품성이다, 검찰이 조작한 거다, 뭐 이렇게 되는 게 사법부에 좀 압박이 되지 않느냐라는 비판도 있어요. 이제 뭐 사법부의 압박까지 되겠습니까? 근데 의원들이 개인적 의견을 가질 수 있고 또 김용 부원장에 대해서 갖고 있는 안타까운 심정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조급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좀 냉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검찰의 과잉 수사, 정치 보복적 수사였다 이런 시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민주당 안에 꽤 많죠. 그리고 실제 수사나 이 공판 과정에서 제출된 증거와 관련해서는 이 대북 송금 사건도 그렇고 김용 부원장 사건도 그렇고 실제 유죄의 인정에 근거가 된 어떤 증거나 사실 인정 부분과 배치되는 다른 증거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본다면 이후 공판 이나 뭐 이미 확정된 판결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관련 사건은 진행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대북 송금 사건 같은 경우 K측그룹 배상윤 회장이 귀국해서 밝히게 될 내용은 이미 인터뷰에서 일부 공개된 내용은 지금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처벌의 근거가 된 사실과 좀 다른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종합적으로 어느 정도 확인이 되면 이제 이에 반대급부로 당시의 검찰 수사가 무리했다라고 어느 정도 여론이 형성될 시점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다만 지금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렇게 지금 뭐 사면 복권의 취지를 얘기를 계속 하는 것은 박성민 최고도 얘기했지만 대통령에 오히려 부담을 주는 거다. 시기상조고 좀 지켜보면서 차분하게 정말 억울했다는 부분이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고 국민들께서도 그걸 납득할 만한 시점이 되면 자연스럽게 될 일이지 의원들께서 지금 나서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상황과 시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특히나 이제 좀 우려스러운 대목은 곽태규 의원님, 전현희 의원이 굉장히 여당 실세잖아요. 이화영 이름을 언급했잖아요. 이화영 전 부지사 같은 경우는 대북 송금 혐의로 대법에서 확정이 났어요. 그렇죠. 대법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과의 어떤 공범인 관계잖아요. 그런데 대법원에서까지 대북 송금 실체가 인정돼서 확정된 사람을 억울하니까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발상이 여당 실세 의원의 입에서 저렇게 그냥 거리낌 없이 나와도 되는 겁니까? 우리나라가 명백히 상권 분립에 그래도 사법 시스템은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지금 모든 사건을 민주당에서는 정치 검찰, 검찰의 조작 수사 이런 프레임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전현희 의원뿐만 아니고 민주당 의원들 중에 일부는 계속해서 아마 이 주장을 할 겁니다. 이제 조국 사면했고요. 그 다음 순서는 이화영, 그리고 김용, 정진상, 송영길 이런 분들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저는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결국에 최종적인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셀프 사면을 노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5개의 재판이 정지 상태에 있긴 하지만 뭐 임기가 끝나면은 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은 명백하고요. 임기 중이라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면 재판부터 받으라는 여론이 올라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측근들에 대해서 지금 대법원에서 유죄까지 확정된 측근들에 대해서까지 이게 정치적인 검찰의 조작 수사에 의한 피해자다. 이 프레임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면서 사면을 함으로써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5개의 재판도 결국에는 정치 검찰의 조작 수사에 의한 것이 아니냐. 이런 프레임을 만들어 가려는 것이거든요. 저는 대통령 임기 내내 대통령의 측근 그리고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이런 정치적인 사면이 계속해서 주장될 것으로 보이고 굉장히 실현될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보이고요. 이번에 조국, 윤미향 이 둘에 대한 좀 무리해 보이는 사면도 결국 그런 포석의 일환으로 시작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곽태경 의원님 의견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뜨거운 인물 핫피플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인물 만나보시죠. 자, 분위기를 좀 바꿔서요. 손흥민 선수입니다. 손흥민 선수 유니폼 판매가 1위를 찍었다고 합니다. 역시 인기 많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단 2경기 만에 최우 선수 MVP에 선정이 됐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선발 출장을 했고요. 풀타임을 출정했고 쐐기골 어시스트 2경기 만에 공식 최우 선수 선정이 됐습니다. 손흥민 유니폼 한 주 동안 전 세계 모든 종목에 걸쳐서 가장 많이 판매됐다라고 존 소링턴 LAFC 단장이 밝혔습니다. 메시, 호날두보다 많이 판매가 됐다는 겁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이게 단순히 그 우리 교민분들만 많이 산다고 저렇게 유니폼 판매 1위에 오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일단 우리 교민들이 많이 샀겠죠. 그건 당연한 거고. 뭐 저도 LA 있었으면 저 유니폼 샀을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동양 사람들이 많이 샀을 것 같아요. 뭐 일본 사람들이나 중국 사람들이나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저는 진짜 손흥민 선수 놀랐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첫 번째 경기에서는 후반에 뒤늦게 출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페널티골 얻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그거는 뭐 거의 어시스트한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 만약에 직접 찼으면 그때 이미 첫 경기부터 득점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 2번째 게임에서 선발 출전한 2번째 게임 저도 그냥 하이라이트만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몸놀림이 지금 토트넘에 있어도 똑같은 활약하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어시스트까지 그 2번째 경기에서 공격 포인트를 얻었으니까 아마 이제 그 미국의 MLS에서 활약이 굉장히 기대가 되고 이어서 내년 월드컵에서도 우리나라에 아주 좋은 성적을 내줄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축구 선수들이나 야구 선수 같은 경우는 유니폼 판매량이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항목이잖아요,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MLS에서 정확하게 아직 돈이 그 금액이 나오진 않았지만은 연봉 탑3 안에 들어가는 것은 기정사실화되는 거 아닌가? 메시, 호날두보다 더 많이 팔렸다. 저는 이게 좀 충격적이에요.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프로 구단은 돈을 버는 구단이니까 돈을 버는 여러 가지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선수에게 그렇게 많은 연봉을 지급하는 것이 그 선수가 그만큼 눈에 보이고 보이지 않는 그러한 이익을 가져다 주는데 그런 직접적인 이익까지도 손흥민 선수가 이미 자기 몸값을 충분히 하고도 남고 있다 그런 생각 듭니다. 예,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앉아서 세계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자, 저희 도시구쇼의 앉아서 세계 속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행지부터 가보죠.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앉아서 세계 속으로 미국으로 출발합니다. 자, 메이저리그 LA 다저스의 오타니 쇼헤이가 부동산 개발업자들에게 고소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오타니와 그의 에이전트가 한화로 약
3,322억 원 규모의 하와이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서 권력을 남용해 자신들을 배제하고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에 따르면 오타니와의 계약은 브랜드 가치를 알리는 활동만을 위해서라는 건데 오타니와 그의 에이전시가 자신들을 해임하고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 한다는 것. 이에 대해 개발사 측은 완전 경솔하며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는 반박 입장을 내놨습니다. 오타니 선수 경기력에 지장이 생기는 건 아닐지 이 사건 앞으로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송사에 휘말린 건데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죠. 자,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오타니 쇼헤이를 그리고 에이전시를 고소한 거예요. 권력을 남용해 부당 이득을 취했다. 그런데 지금 하와이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가 규모가 엄청나요. 와, 3,322억 원 규모인데 조기현 변호사님, 이게 워낙 뭐랄까 판이 크다 보니까 업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첨예한 것 같아요. 본인들이 좀 부당하게 배제됐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 같고 다 이에 대해서 이제 에이전시 측에서는 허황된 주장이다라고 좀 반박하고 있고요. 개발업자나 중개인 입장에서는 뭐 그 사업에서 배제되는 게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어떤 수단이라도 동원할 것 같고 그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 그 뭐 세계적인 스타인 오타니를 상대로 한 소송전이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 오타니가 이 프로 생활을 하면서 부동산 개발업에 직접 관여해서 이 경영 관련된 저런 판단과 결정을 했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또 바로 한 1년 전쯤이죠. 그 통역사의 도박 의혹. 여기도 상당한 금액이 연루됐었는데 그때도 오타니가 이걸 몰랐을 것이냐 이런 논란도 많았지만 결국에 오타니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는 걸로 이제 정리된 바가 있죠. 그러니까 워낙 이 톱스타이고 관련돼서 연봉이나 이런 것도 어마어마하니까 결국에 관련돼서 부당하게 처우를 받았거나 불이익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 오타니를 타겟으로 해야만이 그나마 이 손해를 보전하거나 아니면 소송상의 유리한 입지를 점할 수 있다는 소송 전략의 일환이 아닌가 싶고요. 아마 소송전에 휘말렸다고 해서 오타니가 그 상당한 수익에 관련된 부동산업 개발에서 직접적 책임이 있는 역할을 했다? 저는 뭐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자, 두 번째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할리우드 배우 기네스 펠트로가 자신의 SNS에 한식을 만들어 먹는 모습을 공개해 화제입니다. 지난달 내가 만든 한식 스타일 스테이크와 달걀 사랑 듬뿍, 매콤함 살짝, 그리고 풍미 가득이라는 글과 함께 짧은 영상을 업로드했는데 고추장을 활용한 양념에 재운 소고기를 프라이팬에 구워내고요. 이렇게 말이죠. 양념장 만드는 게 심상치 않습니다. 거기에 야채, 아보카도, 달걀 프라이 등을 한 접시에 담은 뒤 앞거는 이겁니다. 맨손으로 김치를 톡톡, 그리고 채썬 파와 한국 어머니들이 사랑하는 통깨까지. 이거 우리 엄마 같은데, 통깨 뿌리는 게. 엄마들은 통깨를 꼭 뿌려줘야 되거든요. 이 생각보다 본격적이라 놀라운데 코로나 감염 이후에도 김치를 먹고 건강을 회복했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손맛까지 마스터한 것 보니까 한식사랑 인정입니다. 이 정도면 진짜 한식을 사랑하는 게 확실합니다. 세 번째 소식 만나보시죠. 미국 보디빌더들 사이에서 모유가 고급 단백질 보충제로 인식되면서 인기라고 합니다. 최근 산모들이 남는 모유를 판매해 수익을 얻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 주로 보디빌더들이 자신의 SNS에 모유를 구합니다라는 글을 올리면 남는 모유가 있는 산모들이 이들과 거래하는 방식인데 조지아주의 한 여성은요. 모유 판매만으로 10개월 동안 약 1,470만 원을 벌어들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유가 정말 근육 발달에 효과가 있는지는 아직 과학적으로 검증된 바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모유 섭취 주의가 필요해 보이는데 저희가 전문가도 만나봤습니다. 임상 시험이라든지 연구 결과가 없기 때문에 무작정 섭취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고 영양 불균형이라든지 알레르기 반응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고 사실은 지금 박수민 최고 근거가 없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단백질 보충제 시중에 좋은 게 많은데 굳이 꼭
모유를 먹어야 될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19 이후에 어떤 모유가 좀 슈퍼푸드다라는 인식이 생기게 되면서 이런 얘기들이 좀 퍼진 것 같습니다. 근데 방금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이게 뭐 비타민 A나 뭐 칼슘, 면역 성분 등이 풍부한 거는 맞지만 이걸 성인이 섭취했을 때 어떤 근육 발달이나 건강 증진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볼 만한 어떤 객관적인 증거, 과학적인 근거는 없다라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죠. 약간 일종의 좀 플라시보 효과처럼 이게 좋을 것이다라는 생각에 의해서 저런 유행이 번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애기들한테는 뭐 너무 영양도 좋고 하지만 다 큰 저렇게 근육 많은 성인들에게 굳이 모유가 싶습니다. 앉아서 세계 속으로까지 전해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음식 배달을 온 배달 기사가 우리 집 현관문 도어락 번호키를 누른다면 실제 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배달 기사의 입장은 배달 일이 처음이라 그랬다라는 건데 상식적으로 납득되진 않습니다. 김세인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오피스텔 복도. 배달 기사가 음식이 담긴 봉투를 들고 휴대전화를 확인하더니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릅니다. 문이 열리지 않자 휴대전화를 확인하더니 또 비밀번호를 누릅니다. 씻고 나왔는데 배달 기사분이 서성거리시더니 문에 도어락을 누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당황해서 얼어붙었어요. 서너 차례 비밀번호를 누르던 배달 기사는 문이 열리지 않자 문 앞에 음식을 두고 돌아갔습니다. 고객은 112에 신고했습니다. 해당 배달 기사는 고객에게 미안하다면서 배달 첫날이라 잘못 이해해 실수했다. 비밀번호를 중복으로 전달받아서 집 내부까지 배달을 해달라는 것으로 착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배달업체는 고객 불편에 대해 사과를 하는 한편 해당 기사와 고객이 다시 연결되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당시 상황에 대해 살펴볼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세인입니다. 자, 강력한 남자와 함께 강력 사건의 단서를 추적하는 시간입니다. 돌직구 강력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돌직구 강력 반장으로 우리 범죄 프로파일러 배상훈 반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배 반장과 함께 풀어볼 첫 번째 강력 사건의 단서부터 살펴보시죠. 첫 번째 강력 사건의 단서는 이겁니다. 지금 아파트에서 불이 정말 크게 났습니다. 사고 영상 입수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어제 아침이었어요. 서울 마포구 시뻘건 불길이 치솟고 검은 연기가 아파트를 뒤덮습니다. 14층에서 난 불, 소방대원들이 연신 물을 뿌려보지만 불은 쉽게 꺼지지 않습니다. 주민들은 다급하게 아파트를 빠져나갑니다. 이 화재로 2명이 사망하고 13명이 부상을 입었는데 사망한 2사람은 모자 관계였다고 합니다. 자, 인근 주민들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바로 옆동에 사는데요. 문 통소리가 들려서 문을 열어보니까 이미 연기가 나고 불길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너무 긴박해 보였고 사람들이 소리 지르는 소리도 들리고 살려주세요, 문이 안 열려요 이런 소리도 들었습니다. 불 잡고 나왔지 자력으로는 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이미 안 보여요. 연기가 꽉 차가지고. 자, 이 사망한 2사람의 관계는 안타깝게도 모자 관계였습니다. 좀 뭐 사고 원인이나 이런 것도 좀 수사해 봐야 되는데 사망자 2명이 이제 모자였어요. 예. 어머니와 아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네, 아침에 이제 불이 나갔고 피하지 못하신 것 같아요. 그것도 모자 관계에서 아마 어머니가 쓰러지셨고 아드님이 이게 구하고 나올 때 이런 단계가 가장 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20대 건장한 이 성인 남성도 이 화재에는 굉장히 취약하네요. 기본적으로 이제 가장 먼저는 연기라고 해야 되나요? 연기. 그것을 흡입하게 되면요 힘이 쪽 빠집니다. 그리고 이 젊은 남성은 이 호흡량이 세기 때문에 오히려 더 쉽게 쓰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우리가 거꾸로 생각하시는데 상식적으로 이게 반대가 될 수도 있거든요. 항상 그래서 이 화재 시에는 물수건으로 이 코를 막고 아래쪽으로 하면서 피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안타까운 이 사망자, 모자 사망자로 이어졌는데 홀로 살아남은 이 아버지가 우리 아들을 못 봤냐라며 애타게 울부짖어서 이웃 주민들이 매우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애타게 찾은 아버지 홀로 생존, 구조 후
온몸에 붕대 두른 채 제 아들을 못 보셨습니까? 가족을 구해야 한다라고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아들이 현장에서 사망을 했고 아내죠. 사망한 아들 어머니는 병원 이송 후에 사망을 했습니다. 이웃 주민들, 숨진 아들 최근 군대를 전역한 모범생이었다. 싹싹하게 인사 잘하는 보기 드문 청년이었다. 남편은 CPR을 받으면서 내려오는 아내를 보며 울부짖었다라는 주민들의 얘기도 있습니다. 우리 아들을 못 보셨냐라고 애타게 울부짖은 아버지의 안타까움이 좀 느껴집니다. 예, 사실은 같이 이제 소화 활동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서 본인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쓰러지셔갖고 하는데 아들이 구해지는 걸 자기가 확인을 못한 거죠. 안타깝죠. 사실은 가족을 구해야 되는 가장의 입장에서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저 상황이 점점 비통합니다. 네, 우리 아들 어디 있냐? 사실은 이제 쓰러졌다가 이 아버지도 지금 구조가 된 거군요. 그렇죠. 예. 같이 소화 활동을 하시다가 쓰러지신 거죠. 방에서 화재 불길이 치솟았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과연 이 안타까운 화재의 원인은 무엇이었는지 좀 함께 보시죠. 아들 방, 전동 스쿠터 리튬 이온 배터리 충전 중 폭발로 추정되고 있고요. 60대 부부가 물과 소화기로 진압을 시도했지만 안타까운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다른 층에 소화기를 끌어와 뿌리려 했다라는 얘기도 나왔고 소방대원에 의해서 아버지는 현재 구조가 된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 아니 화재 원인이 이 전동 스쿠터 충전 배터리 때문이에요? 예, 전동 스쿠터를 사실은 왜 방 안에서 충전하느냐고 말씀하시겠지만 전혀 어떤 포트가 없습니다. 뭐 옛날에 지어진 아파트 같은 경우는 포트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아파트를 올려와서 배터리를 가지고 충전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 상황에서 이제 이 기전을 잘 모르십니다, 어르신들은. 왜냐하면 절대 물을 뿌리면 안 됩니다. 리튬 같은 거 물은 폭발을 해버립니다. 물 뿌리면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보통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것을 뭐 모래라든가 아니면은 말하자면 가스가 없는 상태로 해야 되는데 저 상태에서는 폭발이 대단히 열폭주가 일어나기 때문에 보통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피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끝이 끌려고 하시다가 폭발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물을 뿌리면 절대 안 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근데 사실은 저 상황에서는 가장 초기 같은 경우는 욕조 같은데 물을 채워서 하지만 사실 그 시간이 되지가 않거든요. 만약에 물이 채워져 있다면 그걸 갖다 거기다 넣고 빨리 피하셔야 되는데 그 시간이 10초 그 이상도 안 될 겁니다. 보통 저게 방화수사관들이 참 찾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만은 방법이 없습니다. 빨리 대피를 하셔야 됩니다. 저거는 뭐 흔히 말하는 뭐 어떤 걸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전용 소화기가 좀 나왔다고 하는데 시중에 판매하는 게 아닙니다. 일반 소화기로도 안 꺼지는군요. ABC로 안 됩니다. 전기 소화기로도 안 되기 때문에 저 경우는 사실은 무용지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피하셨어야 되는데 본인은 이제 소화 활동을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에 물을 뿌리셨는데 그거는 뭐 모르셨으니까 그래서 폭발이 일어난 거고 그 과정에서 아드님과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죄책감이 크실 것 같아요. 이게 안타깝네요. 내 눈앞에 뻔히 이게 불 붙은 게 보이고 폭파된 게 보여서 집이 타는 걸 막기 위해서 불을 꺼야겠다 생각했는데 불은 안 꺼지고 여름 폭주됐고 아들의 이제 아내까지 잃게 됐으니 이거 얼마나 이 참 황망한 사건입니까?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강력한 사건 함께 추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 단서 보시죠. 자, 두 번째 사건의 단서는 서울대학교. 이거 한 남성인데 이게 단서입니다. 어떤 사건인지 함께 보시죠. 서울대 대자보 사태 일으킨 교수 해임 확정됐다고 해요. 서울대 서서문학과 교수. 남자친구 사귀려면 내 허락받아야 돼. 어이, 남자친구랑 1박 2일 여행 안 돼. 허벅지 안쪽에 흉터 좀 보여줘봐. 내 면전에서 다른 교수한테 깍듯하게 하지 마. 2019년 2월 성추행, 갑질, 연구 부정 폭로. 서울대생 1,800여 명 학교 측에 파면을 요구했고 이 A 교수는 해임 처분이 됐습니다. 재판부 얘기 한번 보시죠.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했는데 재판부 허벅지 관련 성추행 부분 인정할 수 없지만 학생들의 학업과 일상을 부당하게 통제했다. 교수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의 전형이다라며 해임은 정당하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이게
허벅지 성추행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라고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흔히 말하는 굉장히 유명한 사건입니다. 서울대 해임 판결에 난 부분인데 처음엔 두 가지입니다. 성추행 부분하고 갑질 부분이 나눠져 있죠. 근데 성추행 부분은 아마 증거불충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그 허벅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증거를 확인할 수가 없는 부분이지만은 해임하는 것, 그 서울대에서 해임한 부분은 그 성추행 말고도 갑질 부분은 충분히 해임할 수 있다라는 것이 지금 법원의 판결의 요지입니다. 지금 해당 발언들이 뭐 대자보 등에 따르면 남자친구를 사귀려면 교수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 1박 2일 여행은 안 된다. 약간 좀 말이 안 되죠. 아빠도 이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뭐 남친 사귀려면 허락을 받고 1박 2일 얘기도 하고 하는 게 전형적인 갑질.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생 1,800명이 연서명으로 대자보까지 해서 했던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고 그것이 결국은 교수라고 해도 아무리 유월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저 정도의 행위하면은 해임이 정당하다는 판결의 요지죠. 이 프로파일을 좀 해본다면 이 대학원생을 상대로잖아요. 뭐 조교나 대학원생을 상대로 이렇게 내 허락받아야 돼. 다른 교수에게 친절하게 하지 마. 남친 사귀지 마. 뭐 이런 심리는 어떻게 좀 프로파일링 될 수 있나요? 완전한 소유욕, 예, 통제욕, 그다음에 그것 자체를 벗어나는 것을 감정적으로 못 견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착이 너무 강하고 강박이 심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보이는 앞에서 그것을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당연하게 갑질 교수로 해임직 정당하게 된 거죠. 그렇군요. 자, 세 번째 사건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강력 사건 세 번째 사건의 단서는 이겁니다. 브레이크 없는 질주? 자전거 사진인데 자전거가 세 번째 사건의 단서예요. 영상 입수돼 있는데 함께 보시죠. 지난 6월 서울 송파구 도로 위 차도 하나를 자전거 떼가 점령을 했습니다. 지나가던 택시 앞을 불쑥 이렇게 아찔합니다. 지난 2일 경기 수원시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요. 자전거를 탄 학생들 차선 여러 개를 이렇게 가로지릅니다. 이 폭주족도 아니고 이러면 안 되죠. 운전자 입장에서 매우 위험천만한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차도에서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이야기 들어보시죠. 자전거 총 4대가 차선을 가로질러서 왔다 갔다 했고요. 깜짝 놀라서 크락션이랑 하이빔을 쐈고 제가 그때 만약에 빨리 달리고 있었으면 사고가 날 수 있었죠. 유행인지 모르겠는데 아이들이 꼭 몰려다니면서 타더라고요. 그 아이들 연령도 상당히 어리고 하나의 놀이처럼 된 것 같아서 위험해요. 그런데 최근 픽시 자전거라는 게 학생들 사이에서 유행을 하면서 이게 사망사고로도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 자전거의 정체는 또 뭘까요? 중학생 A군 지난 12일 서울에서 이면도로 내리막길에서 픽시 자전거를 탔는데 최근 청소년 사이에 유행하는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라고 해요. 에어컨 실외기와 충돌해서 사망했어요. 경찰청 픽시 자전거의 도로 주행을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적극 관리하겠다. 반장님, 자전거에 브레이크가 없어요? 예, 일부러 없애는 겁니다. 왜냐하면 없애갖고 그 제동하는 것이 뒷바퀴 이렇게 쫙 하면서 마치 슬라이딩함, 스키밍이라고 하면서 쓰는 것이 너무 멋있어갖고 그것 자체로 즐기려고 하는 저것 때문에 저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너무 위험한데요? 자전거에 브레이크가 없다뇨. 브레이크가 없이 스키밍을 하면서 옆으로 쫙 하면서 쓰는 것 때문에 저 아이들이 저 자전거를 가지고 저 일종의 장난이자 일종의 자랑거리이자 저 자전거를 이용하는 이유도 저겁니다. 그러면 일반 자전거에서 브레이크를 뗀 거예요? 아니면 브레이크가 없는 원래 자전거가 없는 거죠. 물론 저기다 브레이크를 달면 됩니다. 아니 이렇게 팔아도 돼요? 브레이크 없이? 안 되죠. 안 되는데 근데 저것이 이제 일종의 유행이 되니까 그렇게 이제 판매상들이 판매를 하는 거고. 네. 예. 보통은 이제 기어도 있고 브레이크도 있어갖고 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게 보통 자전거고 이게 흔히 말하는 도로교통법의 차마가 되거든요. 여태까지는 그 그게 없었기 때문에 이걸로 봐야 돼 말아야 돼 논란이 있었거든요. 근데 당연히 저 위험한 부분은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이제 하는데 유행인 저렇게 그러니까 스릴 있는 것을 즐기는 청소년의 어떤 것이 유행이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되게 안타깝기도 하지만은 저때 저도 그랬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묘기 영상을 보고 막 그 뛰어 넘고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사각지대이면서 그렇기 때문에 단속을 안 하니까 또 저는 또 더 재미있게 하고 야. 이게 악순환이 반복되어 왔던 겁니다. 아니 브레이크가 없어도 저건 당연히 자전거로 분류를 해서 뭐 판매를 못하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 사각지대 법이라는 게 그 규정이 없으면은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경찰청에서 이걸 참아러 보겠다라고 해서 이제 적용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 너무 만시지탄이죠. 너무 늦었습니다. 예. 사망 사고까지 발생했는데 저 브레이크 떼고 팔면 안 됩니다. 못 팔게 해야 됩니다.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돌직구 강력반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아래의 주소에서 김진의 더 라방이 시작됩니다. 최고의 전문가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잠시 후에 뵙죠.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